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조금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죠. 특히 코스닥은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에는 좀 무덤덤해진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달러가 얼마가 됐느냐, 그리고 배추값이 얼마가 됐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배추 도매 가격이 9,000원에 육박했다, 이런 것에 더 눈이 가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공포, 강달러의 공포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그리고 주식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을 위해서 두 분만 모셨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데일리 이슈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놨는데 먼저 배당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1%, 상위 1%, 뭐 상위 0.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반 이상이 그야말로 주식 상위 0.1%에게 쏠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액수로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배당으로 연 15만 원을 가져갈 때 상위 1%는 0.1%는 1인당 12억 5,390만 원을 가져간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얘기죠? 저도 이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을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 0.1%가 과연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누굴까요? 이 0.1%가? 그 재벌 그렇죠. 일단은 대주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들은 일단 뭐 소수가 대주주들이니까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나요? 아니죠, 가지고 있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진짜로 받는 배당이 약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는 지분에서 내가 투자의 수단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닌데 배당이 나오니까 진짜 이건 뭐 월급처럼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매매하시는 이제 뭐 소액 투자자분들께서는 배당을 별로 신경 안 쓰죠.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뭐 한 3, 4%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10% 빠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투자 문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뭐 배당 이따가 뭐 정책 바뀌는 거 말씀드릴 텐데 미국에는 그런 그냥 한 종목을 정말 10년, 20년 갖고 가면서 배당만 받는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있고 또 배당을 꾸준하게 늘리는 기업. 배당액을 50년 이상 늘리면 배당 황제주라고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배당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인식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좀 통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바뀌어야죠. 바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뭐 오르네, 떨어지네, 내가 뭐 팔면은 오르고 내가 사면은 뭐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0.1%는 그냥 꼼짝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더 저희가 너무 충격적인 수치긴 한데요. 우리 하위 90%가 15만 원인데 상위 0.1%는 12억이라고 하면 절대 금액의 갭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사실 이게 뭐 하한값이 아니라 평균값이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그 대부분은 그 각각의 대주주들이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타내는 배당금을 통해서 입마의 폭해, 그러니까 자기의 차익을 좀 가져간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을 것 같고요. 이게 절대 금액으로 보면 사실 12억이 크다기보다는 하위 90%의 15만 원이 저는 조금 더 충격적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배당에 관련된 문화가 좀 자리 잡아서 많은 분들이 이 가격 차익 말고도 배당을 통해서 또 장기 투자가 가능한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하위 90%도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당의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이제 그 많이 주는 기업이 있고 배당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배당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대우를 받고 시세가 좋고 미국처럼 이렇게 되면 우리도 배당에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례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한 26.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0이라는 걸 기업이 벌면 그 중에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배당이 한 26.7%를 준다는데 이게요 주요 그 한 25개 국가 중에 브라질 빼고 이제 뒤에서 2등이랍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고로 한 41%, 그리고 유럽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50%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물론 뭐 첨단 IT 기업이나
버는 거를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 주주 환원을 좀 신경 써야 되는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미국 주식 중에 그 배당주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다달이 주는 것 같아요. 월 배당도 많아요, 미국은. 그런데다 그게 달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한 마이너스 20 났는데요. 그래도 듬직해요. 이렇게 좀 배당을 좀 주면 좀 지긋하게, 느긋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장기 투자라고 하지만 이 네. 장기 투자 문화가 가능한 건 사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뭔가 내가 효익이 있어야 장기 네. 투자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배당이라는 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익원이고 국내도 당연히 배당에 관련된 문화가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분기 배당, 3개월 단위로 배당을 주는 기업이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네. 월 배당 기업도 뭐 20% 정도 되고요. 반면에 국내로 봤을 때 사실 분기 배당 기업이 굉장히 희소하고 분기 배당을 하면 오히려 주주 친화적이라는 표현을 봤거든요. 그게 미국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사실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분기별로 배당을 하고 배당 성향도 더 높여서 사실 주주의 입장과 그 기업의 이익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불평등 그렇죠. 이런 거 감수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감수해야 네,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하지만 그 불평등 있는 와중에도 이게 어쨌든 그 소액 투자자들 그 네. 하위 90%도 배당으로 그런 충분히 투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게 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걸 좀 변화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12월에 이제 배당받을 주주들이 네네. 선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3월에 주주총회를 걸쳐서 얼마를 줄지 확정이 되고, 네네. 그게 4월에 통장에 소위 얘기해서 꽂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꿀 수 없어요? 바꿔야 돼요. 왜냐면 네.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잘 생각해 보세요. 12월 말에 이제 주주 그 배당을 주는 주주들이 확정이 되죠. 네. 근데 그 금액이 3월 달에 결정이 되고 4월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괴리가 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잊고 있다가 받는 게 배당이 돼 버리고 네.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서프라이즈한 그런 발표를 하더라도 기업이 네. 그게 시세에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미 팔았는데 땡큐 끝. 그리고 내가 2월에 샀는데 나는 그 배당을 못 받아. 이랬거든요.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요. 배당을 얼마를 줄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배당 기산일이 딱 결정이 됩니다. 네. 먼저 얼마 줄지를 먼저 발표하고 그래서 며칠까지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배당 드립니다. 네. 그 배당이 기산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배당금이 나와요. 네. 이게 사실은 더 맞는 건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네. 항상 이제 우리는 12월, 3월, 4월 그러게. 했으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바꾸는 거에 대한 논의가 아마 시작된 게 언론 보도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전달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쌀쌀해요. 이게 찬바람 돌면 배당주 사라 그러잖아요. 그 배당주가 대표적인 게 제가 아는 게 이제 그 KTNG라든지 또 뭐예요? KT? KT도 그다음에 SK텔레콤 통신주.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몇 개씩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되나?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섹터로서 보는 게 더 접근하기 좋을 것 같고요. 이 배당주라고 하면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배당이랑 캐시플로우가 있다 보니까 주가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네. 또 주가의 변동폭을 배당으로 좀 많이 해주다 보니까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이제 어떠한 기업에 배당을 많이 주는지 생각해 보면 초기 사업을 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 처해 있는 기업들보다는 어느 정도 과점 시장에 있고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마진이 안정적으로 나는 기업들이 높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통신주인 거죠. 통신주의 같은 경우에 국내 3사가 과점 시장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다 보니까 안정된 배당을 줄 수 있는 거고요. 뭐 최근엔 사실 정유주 같은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단기간에 마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배당주 투자 목적으로 진입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지산업 혹은 이런 통신사업 같은 기존의 시장에 몇 개의 브랜드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수익이 분기별 편차가 크지 않은 기업들이 배당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우리가 제일 배당 많이 주는 회사가 몇 % 정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당이 들쑥날쑥한 회사들 중에는 뭐 7, 8%짜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통신주나 KTNG가 막 3, 4%대가 시가 배당률이 나오고 금융지주사 있잖아요. 네. 은행주들이 뭐 한 5, 6%까지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특징을 보면요.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배당 성향이 높습니다. 아. 이게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요구도 할 거고요. 네. 배당을 많이 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은 것도 있을 거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도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잖아요. 그래서 네. 점진적으로 계속 배당 그 성향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전이 1년에 4번 주던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4번 주는데 합해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종 자체가 반도체 시컬리컬이다 보니까 네. 배당의 편차가 실적에 따라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리고 특별 배당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좋을 때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는 사실 업황이 좋을 때는 5, 6%까지 높아지기도 하지만 업황이 또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익이라서 배당의 안정성은 상대로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네. 네. 아 이게 뭐 배당 1년에 4번 주면 뭐 7만 5천에 샀는데 5만 얼마인데 뭐 뭐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예요. 가격 변화가 너무 커서 네. 이게 미국의 이제 배당 황지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5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 대표적인 게 뭐 코카콜라, P&G, 존슨앤존슨이 네. 대표적인데 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당을 늘리는 만큼 네.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서 시가 배당률 한 2에서 3%를 계속 맞추면서 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이 정말 배당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정당한 시세를 받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자, 찬바람 돌았고 지금 뭐 사야 될지 모르겠고 참 답답할 때 배당 기대하면서 배당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배당 얘기 먼저 데일리 이슈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입 몇 분 계세요 지금. 근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입 요즘 거칠어졌어요. 일단은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네. 일단 말을 내뱉으시고 네. 그 뒤에 이제 행정부에서 주워 담는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팬데믹 종식 선언을 아니 그래요. 해버렸죠. 근데 백악관에서는 뭐 그렇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아니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네. 해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그런 또 행정부에서 이걸 수습을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는요 90일 단위로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월 13일까지는 또 비상사태 그때 연장 여부가 있는데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바이든이 이게 실언이냐 아니면 의도된 발언이냐 아니면 맞긴 맞는데 조금 일찍 터뜨린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면서 일단 백신주가 급락을 글쎄요. 했고요. 네. 말 한마디가 대통령의 그렇죠. 말 한마디가. 항공 여행주들이 올라가고 네, 이런 네. 것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바이든의 요새 지금 발언들을 보면 약간 어쨌든 그 행정부랑은 좀 쿵짝이 안 맞는 네. 뭐 앞서 나갔거나 실언이거나 뭐 아니면 의도가 있거나인데 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이 말이 앞서면 사실 안 되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즘 바이든 보면 보건당국에서는 아니다 뭐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입장에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시장에 관심이나 이런 자극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다소 성급한 심리가 좀 언사에도 좀 반영된 네.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과거에도 보면 중간 선거 직전에 그런 정치적인 노이즈나 특히나 대통령의 언어 이런 발언들의 시장이 많이 휩쓸리곤 한 시기였거든요. 네. 요즘은 시장의 관심이 또다시 이런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발언이 다소 경솔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시장에서 약간의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신주는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항공주 날랐잖아요. 맞습니다. 항공주 입장에 사실 굉장히 또 반가운 발언이었고요. 네, 네. 이 시장이 슬픈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기뻐하는 부분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결국 엔데믹이 가게 되면 다시 또 내수의 활성화 또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고 백신주와 항공주가 완전히 롱숏이 엇갈리는 기쁨과 슬픔이 완전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네. 나온 하루였습니다. 항공주는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까? 오늘 다 오르는 것 같던데. 일단 국내 항공주들이요 오늘 좀 많이 오르게 네. 했어요. 특히 뭐 제주항공은 7% 올랐던데 정말 많이 빠졌다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분위기가 바뀐다면은 시세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요 이런 그 이제 팬데믹을 종식하든지 이런 것들의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해외 나갔다 오신 분들 주변에 있으시면 아직도 불편하대요.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일단 입국 전 검사가 없어졌죠. 네. 그게 아마 이번 달 3일 날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 같은 데 가신 분들은요. 브로커들한테 휘둘려 가지고 네. 무조건 검사제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한국에서 인정 안 되는 거니까 다시 받으라고 이제 뭐 항공사에서 이렇게 그런 잘못된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지금 돌아오시면은 1일 안에 PCR 검사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없앨 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불편한 것들은 없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화권인데 이제 홍콩이 호텔 격리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요. 네. 사실 중화권은 되게 세잖아 아직도. 예. 중국은 아직 아닙니다만 네. 이런 것들이 바뀌고 10월 되면 일본이 자유여행과 무비자를 다시 부활시킨다고 하죠. 네. 뭐 이런 분위기라면 항공주나 여행업
그런 여행주들이 나쁜 분위기는 아닌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바이든이 이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뒤에 뉴스 보니까 이정재 씨가 또 걸렸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뭐 종식은 예.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치면 미국 직접 개입하겠다. 아 이건 해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게 사실 시장을 좀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네. 바이든의 발언이었고 이제 그 상황이 바이든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게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상황이 촉발된다면 네. 이례적인 공격이 들어온다면 미국 스탠스 어떠한가라는 답변에 바이든이 우린 당연히 방어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 이제 2차 질문이 들어온 거죠. 그 방어한다는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대리전의 형태, 그러니까 네. 지원의 의미인지 아니면 직접 무력 개입인지를 물었는데 바이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린 직접 개입할 거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중국 입장에선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원칙은 절대 깨트리지 마라라는 경고를 예.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 뭐 이번 낸시 펠로시 회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네. 이건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건 그럼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바로 1대1 싸움이 되는 네. 그림이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고 물론 이제 법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대만의 수요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실 미국 입장에 중국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한 듯한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바이든의 이번 입장은 사실 그 모호했던 선을 명확하게 약간 네. 강경한 쪽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네. 중국의 반응을 조금 더 체크해야 되긴 하겠지만 국제사회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쉽사리 끝나지 않겠다. 조금 더 강대강으로 갈 수 있겠다는 불안감 좀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분명히 하겠다. 뭐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대통령 센데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전 세계는 으아 저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요. 그 과거에도 이런 류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국방장관이 바로 주워 담았어요. 네, 우리 네. 대만 정책 바뀐 거 없다. 그래서 바이든도 바뀐 거 없다. 이러면서 중국에서는 당신들 도대체 뭐냐 네. 이렇게 실언을 하냐 이랬는데 근데 이게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이게 좀 앞서 나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뀐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죠. 네. 굳이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로 대만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미국. 네. 그러면은 진짜로 규전까지는 자극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자극을 안 해도 네. 얘네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분명히 오히려 경고성 발언을 해서 네. 억지력을 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붙으면 아직까지는 미국 그렇죠. 아닐까요? 아직은 한 두세 배 차이 날 것 같은데요. 네. 한 2045년 정도, 왜냐하면 중국은 다 재래식 무기라고 네. 해요. 한 2045년 정도 되면 역전은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의 국력을 그 전에 꺾어 놓든지 지금 그런 네. 반도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붙을 수밖에 없다면 빨리 붙을수록 미국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겁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늦게 붙을수록 중국은 점점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얘네 둘이 있어. 얘가 야 때려봐 싸워봐. 그럼 못 싸우면 이 싸우지도 못하면서 뭐 몇 번 이러면 진짜 싸운다. 그렇죠. 이럴까 봐 걱정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 미국은 자국으로 들어와서 다 사업하고 공장 짓고 뭐 이러면서 돈을 막 유치하게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테슬라는 상해 공장 늘리고 그 뭐예요? 그 미국 내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고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기를 끊겠다 그러고 이건 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이게 불평등한 게임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미국이 이제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 미국의 제조 변화를 키우고 혁신 기술들 다 미국으로 오라는 건데 네. 정작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국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들에게는 미국을 우선시하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또 중국 내 기업들, 미국 내 기업들이 중국 내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약간의 또 여유를 두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이 뭐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조에는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여기에 또 하나 난제들이 생기는 게 국내에서 또 미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또 제동이 걸린 듯한 모습들이 일부 생기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투자에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또 국내와 미국 사이의 기술 첨단 기술에 관련된 갈등 이런 것들이
투자 시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들이라서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다. 특히나 네. 혁신 기술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입에 의해서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미국에 또 한 분 계세요. FOMC 파월. 네네. 예? 이분도 또 한마디 하면 이 경제계가 들썩거리거든요. 네네.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3시죠? 예,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 네, 3시 반 정도면은 네. 아마 기자회견을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네. 좀 증권맨 중에는 그때 밤새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렇죠. 직접 들으려고. 근데 영어로 나오던데 그거. 아니 한국 경제에서 네, 다 네. 통역해 놓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데 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는 이미 다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잭슨 홀 미팅에서 작정을 하고 네.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또 왜 그러냐면 지난번 우리 8월 CPI 네.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좀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음. 이거를 잡기 전까지는 무조건 강한 발언을 할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뭐 자이언트냐 지금 뭐 울트라냐 네. 뭐 자이언트 확률이 지금 80%가 넘죠. 그렇다고 그러죠. 더 중요한 건 이제 점도표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 6월 그 점도표는 36912 네 번만 찍거든요. 음. 근데 지난번 6월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에 보통 한 3.5%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고 연말 금리가 한 분만 4.0 정도에 찍었는데 그게 네. 제임스 블러드였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내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다들 한 4% 미만 정도로 찍었는데 제임스 블러드가 한 4.5를 찍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점도표는 아마 연말이 다 4.0이나 그 이상, 네. 어쩌면 4.5까지. 내년은 또 그 이상을 아마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점도표를 보고 한번 놀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파월의 발언은 뭐 당연히 매파적이라서 네. 그거 갖고 놀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퍼센트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지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 가겠지 하고 있지만 갑자기 울트라로 가버리면 이게 세계 시장은 또 공포에 휩싸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아나운서님께서 요즘 많은 입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바이든의 입, 뭐 시진핑의 푸틴의 입도 있지만 네. 투자자를 가장 두렵게 만든 건 아마도 여전히 그 파월 연준의 의장의 예. 입이 아닐까 싶고요. 이 파월 연준의 의장의 멘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는 건 최근에 연이어지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매우 매파적이다. 시장 입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형태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근데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가 두려워했던 인플레이션 이게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반기에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건 하반기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하면서 고점 대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네. 지금 하반기가 됐고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인플레는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걸 꺾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는 금리에 대해서 강한 스탠스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까지 연준이 꽤나 외파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9월과 11월, 12월 연이어서 상당히 좀 호키시할 수 있다, 매파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 기준으로 보더라도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 보면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호키시한 센트럴 뱅크를 탑픽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매파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마도 연말까지 남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그 리스크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이 지난 추석 때 우리가 추석 차례상 걱정했고 이번에 이제 찬바람 돌면서 아까 배추감 말씀드렸는데 김장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앞에 와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이 주식 장으로 와서 우리 장 미국 장 네.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일단 FOMC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모든 시장은요. 이미 안 좋은 게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빠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죠. 지금의 불확실성은 터미널 레이트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금리를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릴 건지가 불확실해진 거예요. 네. 그게 왜냐면 이게 4.5냐? 뭐 어떤 사람 5.0 얘기하고 네. 있고 그게 이번에 FOMC의 점도표 플러스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예상 안에 그러니까 뭐 한 4.5까지는 우리가 지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4.0으로 봤다가 4.5까지 열어놓으면서 주식시장이 지금 빠진 네. 거예요, 한번. 그 정도 예상안의 범위가 들어오면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왜냐면은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넘어갔고 네. 안 좋은 거더라도 그거는 이미 시장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FOMC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불확실성 말씀을 하셨지만 불확실성만 제거가 되면 아까 그러셨잖아요. 4.0인데 4.5 오케이 받아들여. 이래 네. 뭐 5.0 가는 게 확실하다면 또 그렇게 견디고 간단 말이죠. 사람은 적응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이게 못 견디겠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자들이 원하는 답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야? 그걸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그걸 장기화하는 건 연준이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과 싸우기 위한 연준이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스스로 원한다고 금리를 쉽사리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장기화 추세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고, 과거 역사에도 사실 인플레라는 게 한 번 기승을 부리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하반기에 보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9월과 12월에 만약에 연준이 CPI 지표 발표가 시장의 기대보다 내려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단 4.5%보다도 금리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장은 또다시 공포에 좀 빠지게 될 그런 리스크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 금리, 그다음에 요즘에 눈여겨봐야 되는 매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달러잖아요. 네네. 이거는 달러는 도대체 금리하고 같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달러가 다시 한번 그 110,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0을 위협하는 이유는요. 미국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 인상 예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시중 금리, 국채 금리도 올라갔죠. 당연히 환율 달러 강세도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실성만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그 이번에 지금 연준은 블랙아웃 기간이에요. 이게 열흘 전부터는 얘기를 못 하는데 시장의 소통을 지난번부터 참 재밌는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너라우스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기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가장 정통한 기자인데 어쨌든 이 기자의 최근 기사를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밤이죠. 밤에 나온 기사 중에 내년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장편의 그런 칼럼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는 어쨌든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무너지면서 달러 강세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바이든하고 만나서 통화 스와프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한번 우리가 1,400원 갈 뻔한 환율을 한번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다 한들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한다 한들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면요. 이거 사실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유로화랑 이제 엔화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미국의 그런 금리 인상 경로가 어느 정도로 이번에 점도표가 나오는지 보면서 아마 달러 향방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달러, 강달러 기조 속에 우리 원화의 가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네. 결국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만을 보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달러의 강세가 너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너무 많이 약세가 된 거 아니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화의 환율 비교를 할 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초 대비해서 달러 대비 19% 정도 하락했고 원화는 지금 17% 정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화 대비 달러로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로 보이지만 또 달러가 아닌 타 통화들 유로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주 약세만은 아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반도체 업황인데 이 반도체 업황이야말로 호황과 불황일 때 실적 차이가 굉장히 큰 업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불황이 겹치다 보니까 원화의 약세가 조금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반도체 업황의 개선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아마도 조금 더 정상화되는 환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화의 가치, 그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보는 지수 중에 무슨 빅맥 지수, 스벅 지수 이런 게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그 나라에서 얼마에 팔리느냐 이걸 보는 그렇죠. 거죠? 그걸로 이제 환율을 맞춰보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재밌는 게요. 그 스벅 지수가 지금은 많이 이제 비슷해지긴 했습니다만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1호점이 2대 생겼거든요. 2대 생겼죠. 그게 98년인가 99년에 생겨가지고 그때 환율 엄청 높을 때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초기 가격이 굉장히 높게 세팅이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얼추 비슷해졌죠. 그런 걸로 비교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환율이 동일하게 약세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수를 보더라도요. 달러만 뭐 독야청청 강세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뭐 무슨 통화 스와프를 한다고 해서 우리만 강세로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미 연준의 초강경 매파 모드, 그래서 저 시장 금리도 폭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단기물, 장기물 뭐 이렇게 해서. 네. 보통 우리가 단기물, 장기물이라고 할 때 미국 2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지금 대략 2년물 국채금리는 4%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략 3.96 정도, 그리고 10년물은 대략 3.5에 근접해 있는 한 3.46 정도. 네.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 금리에 0.5%의 차이가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죠. 2년물 금리가 3.96인데 네. 10년물 오히려 장기물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발생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많이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내년에는 이 금리가 뭐 5%까지 간다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FOMC에서 만약에 네. 진짜 그게 상단이 열려 있으면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 최종 금리 인상이 열려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는 좀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게 지난번 8월 그 CPI가 모든 걸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10년물 금리가 3.5를 다시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열렸죠. 그리고 2년물 4%가 아마 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준금리의 최종 내년도에 최종 그 기준금리는 4.5나 네. 아니면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내년에 안 내린대요. 지금까지의 스탠스로는. 그러면 2년물 금리는 당연히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4% 넘는 거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근데 이거를 얼마나 빨리 다시 인하 모드로 가냐에 네.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이 10년물이 재밌는 게요. 네. 지난번에 3.5 찍고 2.6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게 사실 너무 오버였던 거죠. 지금 보면 다시 3.5를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0.9가 다시 수직 상승을 한 네. 건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장기 금리 역전 이 얘기는 전에부터 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의 그 행간을 조금 읽어보면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2년물 금리라는 건 미국의 정책 금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2년물 국채 금리가 4%란 건 미국의 정책 금리가 그 정도 레벨에서 운행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반면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기적인 미국의 성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은행에 찾아가서 정기 적금이나 예금을 하는데 2년물 적금이 3% 준다고 하는데 10년물은 1% 준다고 하면 네. 장기 저축을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네.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현재에 대한 자금 수요가 훨씬 많이 있는 거고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단기 금리는 굉장히 높은데 장기 금리가 낮다는 말 자체가 경기 침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네. 사실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경기 전체가 화랑을 더 잃어버릴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입장에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현상일 수 있어서 이게 사실 장기화된다는 건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는 네.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 자체가 좀 꺾이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국의 입장에서는 네. 이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우리 금리의 역전 이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요번에 어쨌든지 간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던 네. 울트라로 가면 더하고 그렇죠. 우리하고는 역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으니까요. 네, 이번에 네, 역전 될 건데요. 일단은 그 우리 이창용 총재가 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 한 1%까지는 네. 뭐 지켜보고 그 이후부터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아마 예상이 3.0입니다. 3.0 이제 연말이 되면요. 지금 2.5니까 두 네. 번 더 올린다는 건데 근데 미국이 4.0이라는 걸 가정하고 그런 발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보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4.5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 한국은행은 지금 빅스텝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네, 베이비 네. 스텝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네. 그래서 1% 이상은 안 된다. 그거는 네. 사실 0.5, 0.75까지는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한국은행도 지금 비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1%의 금리 역전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면 0.5%도 제법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벌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국가 간의 금리 차이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외 투자자의 관점에 봤을 때 달러와 원화로 봤을 때 달러가 더 안전한 통화인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라는 건 결국 그 통화를 가지고 있을 때 보상받는 돈의 값인 건데 네. 달러가 더 안전하면서 더 많은 보상을 준다? 그럼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그렇죠. 강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금리가 더 낮은 원화를 가지고 있을 수는 사실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외화 유출로 갈 수 있는 거고 달러 원화의 갭을 가치 자체를 벌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0.25만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0.5로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즉각 시중금리에 반영이 되잖아요. 되죠.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이 가계부채가 많은데 이건 또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우리가 빅스텝을 못한 이유는 명확해요. 말씀하신 거예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요. 네. 이 부담이 너무 커지고 사실 벌써부터 영끌족들 이거 네. 이자 감당 못해서 이게 고점을 잡은 집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빅스텝을 못하는데 이거 왜 진퇴양난인 거죠? 미국하고 금리차가 너무 벌어져. 근데 이거를 빅스텝으로 이렇게 올리자니 지금 사실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미 대출 많으신 분들은 벌써 이자 올라가는 거 네. 보일 거예요. 특히 무슨 플랫폼 은행에서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올라가거든요. 네. 뭐 변동금리 하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전 세계 경기 침체가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차 때문에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힘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리차를 극복해야 되니까 올리긴 올리고 각 시중은행들한테 대출 금리 올리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이 사실 금리를 올리고 있는 절차는 미국의 경기를 반영한 정책 네.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외의 국가들이 과연 미국의 금리 등을 다 따라갈 정도로 체력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럽 역시 고민이 많은 거고 한국 역시 고민이 많은 거고 그렇다면 만약 대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를 보면 그걸 우리가 약한 골이라고 하죠. 아마 어려운 분들이 더 먼저 뭐 연체에 관한 어려움이나 대출 상황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정책적인 보조들을 통해서 그런 약한 고리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국내의 가계 부채나 부채의 팽창되는 거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정책적 노력에도 한계는 있기 마련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을 사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저희가 IMF 때 이럴 때 은행들 힘들고 이럴 때 우리 금 팔아가지고 다 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민이 고통 분담했으니까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은행이 고통을 좀 지고 대출금리 안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출을 좀 줄여라 그랬더니 이제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 네. 많은데 대출 수요는 많은데 대출을 요만큼밖에 못 주니까 원래는 금리를 좀 올렸었죠. 근데 네. 한마디 약간 금감위원장 한마디에 또 쑥 내리고 이런 게 있어서 자꾸 우리나라가 또 약간 그런 게 통하는 네. 나라라서 아마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은행이 좀 희생을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외국 자본들은 네. 뭐 은행주를 대거 매도하고 떠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고 뭐 어딘가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살짝 좀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근데 경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고민이 조금 필요한 문제이긴 한 것 같은 게 네. 이제 문제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금리만 올라가면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에선 투자 환경 금융시장이 좀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준금리와 실제로 자금을 조달하는 그 갭을 저희가 스프레드 금리라고 합니다. 이 갭이 나는 거죠. 근데 자금을 조달하는 쪽에서도 기준금리보다 더 비싼 네. 비용을 지불하고 자금 조달하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 자체가 벌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금융권 혹은 은행들이 마진 부분은 좀 줄여서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스프레드 자체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그들도 기준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해 오는 거다 보니까 대출 금리 자체가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 인하폭이 좀 아마 좀 좁지 않을까. 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좀 불안해지는 부담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 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식 장으로 돌아와서 그때 6월 그때가 저점이었던가요? 네, 그 일단 우리 미국이 이제 6월 중순이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7월 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쌍바닥 얘기가 요즘에 또 나와서.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바닥을 찍었다면 조금 올랐다가 이제 다시 또 바닥을 한번 찍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네네. 그러면 이때 6월 저점 요때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세요? 아직까지 좀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코스피 같은 경우 한 100포인트 정도 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1000포인트 정도 룸이 있습니다. S&P 500 한 200 조금 더 200포인트 네. 조금 남짓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요. 네. 그때 저점 증시 저점을 찍었을 때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였습니다. 그러면은 기본 가정이 이거였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넘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전저점까지 안 갈 것이다였는데 네. 금리 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남은 거 보면 그때가 정말 과하게 빠졌던 거라는 건 하나 알 수 있는 거고요. 글쎄요, 지금 기본 가정으로는 요걸 깨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미 그 미국의 S&P 500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굉장히 또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버틴다면 그렇다면 그까지 안 빠진다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기본 가정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최종 금리 인상이 우리 약간 가정하에 네. 있다는 그걸로 보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이번에 파월이 그걸 무너뜨린다면 네. 우리는 뭔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해버리면 그때는 다시 또 시나리오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우리 코스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지금 이미 뭐 2,400 밑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코스피 조금 올랐다고 해도 뭐 1%까지 오르지도 않았고 근데 다 500만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와중에 또 떨어지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꾸 떨어집니까? 외국인들이 얼마 전에 좀 사더니 지금 팔고 계속 나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 국내 시장의 업황 결정권, 시황 결정권은 결국 반도체 산업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합하면 사실 시가총액 25%가 넘는 상황인데 네. 문제가 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속해 있는 업황을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은 업황의 호황과 불황의 갭이 굉장히 큰 전형적인 시클리컬 산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성격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전이나 내구 소비재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팔려나갈 때 업황 호황을 받게 되는데 네. 최근처럼 물가가 많이 비싸지고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소비 중에서도 내구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것들 좀 경기가 어려우면 5년 쓸 거 7년 쓰게 되고 7년 쓸 거 10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황에 대한 기대, 불황에 대한 예상들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 힘을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결국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황에 대한 기대 아니면 적어도 불황이 끝나간다에 대한 기대 정도는 형성돼야 좀 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55,800원이에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몇 년 전이죠?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분할할 때가 45,000원. 네. 그죠? 네. 뭐 설마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근데 외인들이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외인들이요. 사실 이게 한 7월, 8월 중순까지 좀 샀어요. 많이. 예, 근데 예. 9월 들어서 보니까요. 예. 하루 빼고 다 팔았어요.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340만 주 팔았습니다. 아, 오늘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왜 파냐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때는 샀고 지금은 파느냐. 네. 결국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환차익을 볼 것 같았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를 사서 네, 들어온 네. 거고 환차선을 다시 볼 것 같으니 팔고 떠나는 건데요. 네. 근데 그럼 그때 왜 샀느냐? 똑같아요. 모든 투자자분들이.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할 것 같았고 네. 그렇다면 연준의 긴축 강도가 좀 완화될 것 같았고 네. 내년이면 금리 인하할 것 같았고 네. 그러면 환율이 다시 한 1,300원 어쩌면 그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샀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팔고 떠나는 거예요. 네. 불확실해졌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최근의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환율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팔려고 내놓으면 우리가 다 사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냥 캐시가 들어오는 건데. 누가 팔면 누군 사는 네. 거니까. 보통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캐시들 지금 다 어디다 갖다 씁니까? 이 외인들이 들고 지네 나라로 갑니까? 아니면 여기 채권 시장에 전에는 채권에 투자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원화의 포지션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더 불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게 달러 포지션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고 네. 실제로 채권 시장으로도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두 가지 이중고를 저희는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떠난 자금이 채권으로 가는 동시에 또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달러로 통화를 또 옮겨가는 과정이 있어서 이중고 측면에서 볼 때 주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에 대한 기대는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다, 네. 거의 소멸해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원화 가치도 하락이 되고 뭐 강달러 기조는 유지되고. 네. 근데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원화 자산에 투자하자.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자산이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입장이라면은 일단 만약에 달러로 좀 수익이 나셨으면은 원화로 환전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주식을 사자는 얘기인가? 그렇죠. 우리 주식을 네. 사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약간 이제 그런 밸류 투자인 거죠. 가치 투자를 하는 거고. 근데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 모멘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방향이 확실히 보일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싸니까 절대 레벨로 보면은 지금 원화를 사서 삼성전자를 싸게 사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놓고 그냥 끝나는 거고 네. 매매를 작게 하는 외국인 헤지펀드나 이런 데들은 네.
원화가 다시 강세로 가는 게 확실히 보일 때, 모멘텀이 보일 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 서학개미 얘기를 좀 하자면 어닝 쇼크에도 서학개미들이 사는 종목이 또 있잖아요. 엔비디아 그렇게 산다면서요? 맞습니다. 엔비디아라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분들이 탑 10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언제나 좀 올리는 종목이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매료됐던 기업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정말 추풍 낙엽으로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굉장히 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가상회피 시장이 뜨거운 열기를 가지면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의 기대감이 절정일 때 또 그렇죠.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가셨기 이게 때문에 엄청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국내 투자자분께 아마 가장 많은 아픔을 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마 거의 손실률 기준 30-40% 기본일 거고 네. 50% 이상 하락한 분들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싸다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많이 네. 떨어졌으니까 네, 반 토막 이상 났으니까 들어가시는 건데요. 물론 아까 똑같습니다. 밸류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이 맞아요. 근데 모멘텀은 아직은 안 오고 있는데요. 네. 근데 오늘이 좀 약간 분수령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GTC라고 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1년에 네. 2번 해요. 네. 요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네. 일단 실적이 네. 굉장히 많이 부러졌어요. 이게 보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실적 발표 한 일주일 앞두고 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실적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요 19%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매출이. 근데 게이밍 부분에서는 44%가 줄어듭니다. 대박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가셔가지고요 엔비디아 RTX 치시면요 넘쳐납니다. 중고물이. 왜? 그 원래는 그거를 채굴기로 많이 쓰거든요. 네, 이더리움 네. 채굴기. 네, 네. 근데 이더리움 머지하면서 채굴 방식을 바꿔버려요. 필요 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물량이 막 나오니까 신제품이 안 팔려요. 아. 그러다 보니까 게이밍 부분 GPU가 44%가 실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다가 AI 반도체 중국 수출 제한 걸었었죠. 글쎄 그거 뭐 조 바이든이 거기다가 팔지 말라면서 인공지능 네. 뭐 반도체를. 네. 근데 그게 있어야만 그런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을 돌릴 네.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것 좀 유예해줬습니다. 이게 A백이라는 게 있고 H백이라는 게 있는데 네. A백은 지금 한 3년 정도 전에 나온 지금 인공지능을 돌리는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네. 이건 내년 3월까지 유예를 해줬어요. 그리고 H백이라고 하는 건 곧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가 이제 신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요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수출을 내년 9월까지 유예를 해줬는데 근데 이게 그 중국향 요 AI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한 7-8%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데 자, GTC 아까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상반기 때는 서버용 CPU, 원래는 GPU 회사인데 네. 그거 발표를 했고 작년 하반기 때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AI 그런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 그 H백에 네.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그러면 게이밍용 GPU 신제품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RTX 40 시리즈, 그 전 버전이 30이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조금 바뀔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들을 조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 우리 많은 서학개미들이 담았던 성장주, 소위 얘기해서 기술주,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가기는 갈 텐데 한참 시간이 좀 걸릴 거는 같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선호했던 종목들 중에 하락폭이 심한 종목은 5분의 1 토막, 뭐 심지어 10분의 1 토막 난 종목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락이 시작했던 그 고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번 하락의 폭을 결정할 텐데 네. 사실 기존의 가격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높은 감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나눠서 봐야 되는 게 돈을 잘 벌면서 그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실제로 돈을 잘 버는 성장주가 있을 거고 돈을 잘 벌진 못하지만 미래에는 큰 돈을 벌 거야라고 기대했던 적자 성장주가 있었을 텐데 네. 사실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던 성장주들은 돈을 많이 벌 거란 기대 자체가 꺾이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서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익이 탄탄히 나오고 있고 그 이익이 실제로 성장하는 기업들은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밀려있긴 하지만 기업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역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많이 빠진 기회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성장주라고 해서 하나의 분류로 묶기보다는 이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네. 반면에 아직도 적자인 기업들은 사실 조금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금 더 힘든 상황이 됐을 때는 주가 역시도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든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계감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대단들 하세요. 지금 저
우리 1,400원 가까이 갔는데 이때도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뭐 3배짜리 막 이런 거 투자들을 하시니까 아이고 참 겁나긴 합니다. 자, 뭐 다 힘든 구간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힘든 구간을 지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끌어안고 갈 수 있는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경주마가 그런 동지가 돼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